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our dual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We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이고 독특한 상황.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 누렸던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꿈꿨지만 매우 요원해졌다.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언제인가? 또 어떤 모습일 것인가? 조금 이를 수도 있는 질문들을 국내 주요 운용사의 CIO들에게 던져보았다. 파월 의장이 수차례 말했듯이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체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보면 아직은 금리 인상 기조가 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그 폭은 한 25bp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 유가가 90불 이상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노조 쪽에서 파업을 하면서 향후 노동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FOMC 기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연초 예상과는 달리 좀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를 좀 금리를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배팅하시는 거는 조금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단기채 금리가 훨씬 더 높고 장기채 금리는 낮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 차익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단기채 지금 5%로 나오는 금리로 계속 캐리 트레이드를 이뤄 가시면서 좀 현금 운용을 하시다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명확해지면 그때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인들이 채권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죠. 얼마나 샀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는 올 초 이후 이달 26일까지 20조 원 가까운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지금 추세라면 아직 올해가 절반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작년 개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이면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던 전망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채권 시장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들리는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전면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고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가격도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지금 유리한 거는 단기물보다는 장기채, 그래서 뭐 미국채 뭐 10년, 30년짜리 이런 식의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기 보유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지금 내년 말까지는 여기서부터 한 금리가 정책금리 기준으로 한 1%, 0.8에서 1%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30년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레버리지를 몇 배씩 해가지고 하는 거는 채권이 아니고 주식 이상의 위험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일드 쪽에서 좀 뭔가 뭐 높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라서 그 구간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우량의 중장기 채권에도 뭐 나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황도 복잡하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주식 자체가 되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될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은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그 증가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여기서 또 빠진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근데 하지만 또 주식의 비중을 확 줄이시도 마시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액티브하게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 상황 변화가 되게 빠르고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라갈 종목을 계속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PB 레이쇼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위, PB 레이쇼 1위 이제 장부가, 기업 가치의 장부가로 나온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배당이 높은 종목들은 그 PB 레이쇼 자체도 현재 0.2, 0.3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테마성 주식이나 또는 이런 성장성 주식에 초점을 두고 또는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현 시점부터 뭐 올해 말 정도까지를 본다면 이런 고배당 주식 또는 아주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사두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주가 흐름에 굉장히 싼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내년에도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익도 올해는 미국의 제로 성장했거든요. 기업이익이. 근데 내년에는 한 10% 초반 정도 성장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 지수가 반등한 거는 한 초중기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을 벌써부터 많이 줄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중을 나눈다 그러면은 뭐 여러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주식 비중을 5, 뭐 채권을 3, 나머지 뭐 기타 이제 자산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가 그래도 꾸준히 잘 되고 캐시플로우가 좀 꾸준히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 선호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좀 뛰어나게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트레이딩 전략에 맞게끔 뭐 테마에 따라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투자자인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 보수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주식 비중이 이제 자기 위험 감내도나 아까 말씀드린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그 안에서도 조금 주식의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스탠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투자 기간이 중장기적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마켓 사이클보다는 자기 투자 전략에 맞는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 자산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 영역에서는 주식 안에서도 뭐 어디를 이렇게 하나를 찝어서 하기보다는 뭐 고배당, 가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을 아직도 저희가 좋아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지만 아직 뭐 성장주 하면 미국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엔저로 탄력을 받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또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좀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제 유가 그리고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는 금과 은에 대한 수요 또한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 계량 모델은 아무래도 원자재를 갖다가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증시를 더 뜨겁게 달궜던 것 바로 2차 전지였다.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장 역대 5번째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올 초 10만 원 수준이던 주가가 단순 6개월 만에 이 10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등극한 2차 전지.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2차 전지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우리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의 모빌리티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PER이 상당히 높은 그 위치에 지금 도달했다가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력 기업들이 향후 3년 정도의 3배, 4배,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매출 성장 스토리를 이미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든 그 관련된 섹터에 그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핵심 원자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그 지역별로의 어떤 뭐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리즘 보면은 중국에 그 있는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외에도 이제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지금 성장하는 속도로 그것들이 다 설치가 잘 여기저기 잘 될 것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는 뭐 의구심은 없지만 뭐 이런 규제라든가 뭐 인프라라든가 뭐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세계 최대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포스코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하면서 실적도 본궤도에 올랐고 2차 전지 수직 계열화 성공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거침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생겼다. 하지만 2차 전지를 향해 품은 꿈은 쉽게 저버릴 수는 없다. 다만 올해 그 시세 분출이 너무나 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세에 맞는 실적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더라기보다는 이제는 꽤 관심이 가는 그런 테마, 그런 업종, 이런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춰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높은 그 주가 시세를 설명을 하려면 매번 발표되는 그런 실적들이 그런 수준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둔화된다거나 또는 예상보다 못 나왔을 때 실망 매물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등락폭도 상당히 넓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접할 필요는 없다. 올해 2차 전지주가 5년 뒤, 10년 뒤를 예상한 그런 전망치로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년 실적들을 보면서 충분히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쯤 정도가 돼서는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는데 지금 재고를 항상 가져가잖아요. 근데 재고 가격은 높은 가격에 산 게 투입이 되고 판가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높은 원재료가 들어가서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그게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싼 재고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정상 궤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주잔고가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데 지금 회사 매출은 6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다 매출 인식을 해나가는, 그리고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단지 주가가 과하게 반영했다가 과하게 빠진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본궤도로 올라올 수 있다. 하나의 주도주가 힘을 잃으면 시장은 이내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 챗 GPT가 불러온 AI 열풍이 그랬고, AI 기술이 불러온 로봇 열풍이 그랬다. 이 미래 기술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지금 뭐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고,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에 대한 부족은 이제 AI나 로봇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후 변화랑 인구 구조가 되게 긴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그런 관련된 업종들도 사실 오래가는 긴 테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AI나 로봇도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언제든 향후 몇 년간 계속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AI를 투자를 하면서 수혜가 되는 그러한 장비나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이런 것도 핵심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혜는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거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애플이나 애플보다는 구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인 오픈AI가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는 와우하는 팩터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비즈니스에 연결해서 대규모 확장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부 계속 채택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여행 사이트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여행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오픈 AI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버가 나왔는데 네이버도 그냥 보기에는 별로지만 실질적으로 뒷단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그전보다 구매 행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고 딱 타겟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로봇은 저희 인구 구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나아가서 선진국의 인구 구조로 봤을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 지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두산 로봇의 IPO가 있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 일본의 이런 협동 로봇의 1등, 2등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낙이나 야스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그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로봇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얘긴즉슨 한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주가의 그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좀 부침이 있고 트레이딩의 어떤 테마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아주 길게 보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단기에는 좀 뭐 업앤다운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또 좀 조정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향후 2, 3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전 산업군에 이제 펼쳐져서 영향을 받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을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걸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해보면 차라리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하는 펀드에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기술들은 희망적이다. 동시에 조심스럽다. 그렇다면 조금은 편하게 관심 가질 만한 섹터는 없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현재 올해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이제 3분기, 4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전망들이 단가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로 뽑자면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쓸 수 있겠고요. 뭐 올해를 본다면 추석 이후에는 이제 연말로 가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고배당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고배당 주식 중에도 굉장히 높은 배당을 하고 또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개선된 기업들을 고른다면 지금 현재 시장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펀더멘털이 좀 우량한 이런 기업들을 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평가에 좀 퀄리티가 좋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뭐 유통이라든가 소비재 그다음에 지주회사 뭐 이런 쪽에 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이 좀 많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향후 상황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있거나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좀 수급상 조금 그 주식이 좀 바닥에 깔려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이든 해외 주식시장이든 어떤 방향성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고배당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접근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투자는 계속된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늘 불안하다. 이제 3개월 남은 2023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 지금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좀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전 세계 경제가 서비스 경기랑 그다음에 실물 경기랑 이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을 때는 실물이 안 좋고 또 실물이 좋을 때는 서비스가 안 좋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경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작년에 리오프닝 이후로 되게 가파르게 치솟아 올랐던 서비스 경기는 지금 피크를 치고 가라앉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 힘들었던 실물 경기는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미국 주시장보다는 국내 주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요. 이유는 이제 미국 주시장은 아무래도 서비스 경기 위주고 이제 국내 주시장은 제조 경기 위주이기 때문에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전망이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를 확인해 보는 게 올해 4분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그 제조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에서 최대 리스크는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뭐 글로벌 시장의 경기에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수출. 그래서 전 세계 뭐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이 한국의 뭐 수출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선행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도대체 언제쯤 돌아설 건가? 뭐 최근에 일부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뭐 생산도 좀 줄이고 뭐 이러면서 좀 돌아설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그게 좀 뒤로 더 물러나지 않냐 아니면 뭐 우리 4분기 때 이런 것들이 돌아서지 않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국 또는 소비국 이렇게 해서 분업이 잘 됐다면 지금은 이제 국가주의가 좀 많이 팽배를 하고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자국 소재로 만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갈등 때문에 수출이 또 블럭을 당하고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포스트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기대와 같은 모습일 것인가? 이 인플레이션도 사실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이제 연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을 본 게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고서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들이 IRA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거꾸로 가는, 침해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다 보면은 물가가 페드의 목표는 2%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힘든 구조로 스스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3% 정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인정하고 경제 정책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좀 점차 바뀌고 있다.
저금리에 기반했던 자산 배분이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는 자산 배분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트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희들이 느끼는 투자자로서의 가장 큰 시사점은 자산 배분의 변화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단순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례없는 강력한 통화 긴축까지 낯선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끝은 단순히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또 다른 낯설음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